제가 보기엔 수업료 내는 건 중요하지만 과한 수업료는 나중에 정말 실력이 좋아졌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다. 그러면 성장주는 미래가 중요한 거고요. 가치주는 사실 현재의 가치 평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 투자는 성장주에 해야 된다? 저는 100%. 이번에는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을 벌려고 시장에 들어와요. 주식시장. 근데 생각과 다르게 오히려 돈을 날리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가 투자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투자를 한 것은 아닐까 지금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원금만 오면 나는 이제 떠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또 원금이 되면 또 달라지죠, 마음은. 어쨌건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계좌 수익률이죠. 아, 내가 수익을 잘 내고 있냐? 누적 계좌 수익률. 근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절대값으로서의 나 올해 플러스 10% 냈어 이게 아니고요. 지수의 변동 대비 플러스 알파를 내고 있느냐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였던 2020년 뭐 3월에 들어오셔서 연말까지 뭐 한 50% 이상 냈다. 50%를 냈다? 평균값보다 못 낸 걸 수도 있어요. 지수가 1400에서 2800까지 2배가 그렇죠. 올랐거든요. 지수가 2배 올랐으면 종목 평균이 2배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내 계좌는 50%였어? 그러면 못 하신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 7월달 2021년 7월달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나 10% 손해봤어. 잘하신 거죠. 왜? 지수는 10% 이상 빠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절대적으로 수익을 얼마 냈어 아니면 손실 얼마 냈으니까 난 못하고 있어가 아니고 시장 지수의 움직임 대비 더 잘하고 있는지가 일단은 첫 번째 내가 잘하고 있는지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건 뭐 사후적인 자기의 느낌인데요. 내가 책을 진짜 몇 권 읽었는지 지식의 판단이죠. 내가 지식이 쌓이려면 사실 책이나 리포트 또 이런 좋은 유튜브 채널 이런 걸 많이 구독을 하고 봐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투입을 했는지 그리고 또 경험. 이 경험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지도 있지만 정말 절대적인 지나야 되는 기간 경과년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2, 3년은 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1년, 2년, 3년 정도가 돼야지 좀 상승장도 한번 겪어보고 하락장도 한번 겪어보고 예를 들어 지금 2020년 2019년 정도부터 들어왔어야지 코로나 저점을 그렇죠. 겪어봤고 상승장을 겪어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20년 4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큰 하락장을 사실 아직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작년 7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식이 지금 하나도 재미없고요. 뭐 주식은 오르지도 않고 뭐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6개월 그렇지. 동안 별로 수익이 안 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상승장 하락적으로 이렇게 겪기 위해서 한 절대적인 시간 한 3년 정도의 경험. 근데 그거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간접 경험은 역시 이런 채널에 나오시는 유능하신 분들이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에서 좀 팁을 얻으시고 또 하나는 차트를 볼 수 있어요. 차트로 작년에 어떤 차트 움직임이 있었는지 내가 그때 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이 다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서 상승장은 이런 거구나. 상승장에 한번 오면 1400포인트에서 2800까지 지수가 2배가 올라갈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는 금융위기 때 차트도 한번 보면 2008년도의 차트를 보면 와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890포인트까지 반토막이 더 날 수도 있어? 뭐 이런 간접 경험을 좀 하시면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아직 그런 걸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직 좀 초보 타이틀을 떼지 못하신 분들이죠. 근데 어쨌건 그러면 시장에 일단 들어가기보다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냐 혹은 일단 돈을 넣고 그래도 시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수업료를 내가면서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빨리 배우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기 전에 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 그리고 재무관리, 경제학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기 위한 대학 학문을 꼽으라면 그 세 가지가 다거든요. 회계학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경제학으로 거시경제를 보고 그리고 재무관리에서 이런 주식의 이론들을 공부하고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저는 대학 때 이미 좀
열심히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그 시기가 91년, 2년 뭐 요때가 이제 지수가 94년까지 1000포인트 찍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식책이 굉장히 많이 팔릴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저는 주식책 돈 계좌도 없으면서 그런 공부를 막 했었죠. 아, 나도 부자의 꿈을 키우면서. 근데 그 계좌가 없을 때 공부했던 게 굉장히 큰 제 자산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좌에 돈 하나도 없이 공부만 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정확한 표현 하셨는데 수업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내고 배우는지 안 내고 배우는지. 저는 뭐 돈이 없었어도 나이도 어렸고 뭐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그런 공부를 한 거지만 뭐 40, 50대 분한테 아, 돈 다 빼고 공부만 하세요 하면 그게 공부가 될 리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술자리에서 이런 푸념을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아, 주식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땐 정말 계좌에만 5억씩 있었는데 다 날렸다고. 지금 이제 주식을 좀 알게 되니까 계좌에 5천만 원밖에 없어요 하고 술 먹을 때 푸념하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실력이 없다면 계좌에 돈이 적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실력 대비 돈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실력이 없다면 실력 대비 내가 좀 과하게 투자를 했나? 좀 줄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정말 시드머니의 중요성을 알고 돈이 많이 있으면 돈 벌겠다 싶을 때 돈을 어디서 구해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보기엔 수업료 내는 건 중요하지만 과한 수업료는 나중에 정말 실력이 좋아졌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해라. 그리고 적은 돈 가지고. 근데 사실 적은 돈 가지고 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돈이 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가지고 했는데 20% 벌었어. 야, 내가 이게 500이 아니라 이게 5천만 원이었으면은 10배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싹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값으로 내 실력을 판단하지 말자. 시장이 좋을 땐 내가 잘한 게 절대 아니니까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잘하는지를 체크를 하면 아마도 코로나 시대에 난 주식이 내 천직이야. 나는 이제 직장생활 그만둘 거야.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지금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시장 수익률 대비 내가 정말 플러스 알파를 내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절대값으로 계좌 수익률이 좋아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절대값으로만 보신다면 그거는 시장이 좋을 땐 누구나 수익 내니까 굉장히 그렇죠. 큰 착각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통 사람 꿈은 뭐 크게 꿀수록 좋은 거잖아요. 난 돈을 벌고 싶어. 뭐 진짜 100억 벌고 싶어. 뭐 1000억 벌고 싶어. 뭐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장주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세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동의하시나요? 책 제목이 성장주에 투자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워렌 버핏의 가치주 투자해서 기다리면 또 그렇게 오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내가 성장주와 가치주의 어떤 수익률 면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게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게 주식은 이게 학문이 아니라서 우리가 뭐 회계학 학문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학문적 용어들이에요. 경제학 학문이잖아요. 그럼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 또는 환율 또는 GDP, 물가 다 이게 학문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주식학이라는 게 없으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개념조차도 굉장히 분분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좀 약간 통상적인 저도 뭐 주식책을 수백 권 읽었으니까 통상적인 성장주와 가치주의 구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성장주는 오늘의 가치보다 내일의 가치, 1년 후의 가치가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1년 전의 가치보다 지금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종목이 주식이 성장주입니다. 가치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그래서 보통 가치주 앞에는 저평가 가치주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좋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라는 뜻은 현재 가치보다 낮게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가치주라고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가치주는 현재 가치 평가죠.
그래서 가치주 하는 사람들이 멀티플을 몇을 곱해서 지금 주가 적정 주가는 얼마인데 낮게 거래되니까 이거 사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가치주의 평가 베이스인 거고요. 성장주의 개념에서는 비싸게 되느냐 지금 현재 비싸게 거래되느냐 싸게 거래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보다 1년 후에 더 성장할 건지 1년 후보다 2년 후 3년 후에 더 성장할 건지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주는 미래가 중요한 거고요. 가치주는 사실 현재의 가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장부가 중요하다. 재무제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가치주는 내가 맥시멈 수익 추구를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2배도 안 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가치주가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걸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적정 주가가 10,000원짜리인데 1,000원에 거래될 리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라는 거죠.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애널이고 펀드매니저고 슈퍼엠이고 다 바보란 얘기죠. 이미 그 종목은 10,000원 가까이까지 막 올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가치평가 잘못한 거죠. 또는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믿지 않냐면 가치평가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가치주는 단점이 뭐냐면 지금의 가치평가가 과연 적절한가에서 굉장히 주관적 판단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가치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같다면 가치주는 존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10,000원짜리 가치가 1,000원에 어떻게 거래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가치주는 평가도 어렵고 만약에 수익을 내더라도 주가와 일시적으로는 가치와 주가가 일시적으로는 좀 어긋나 있을지 몰라도 막 반토막까지 거래될 수는 없다. 그게 저희 가치주에 대한 논리입니다. 반면에 성장주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피터 린치도 텐베고라는 얘기를 했고 주식의 기본은 바이 앤 홀드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가치주는 바이 앤 홀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적정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종목을 샀어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정말 싸게 잘 잡아서 7,000원에 샀습니다. 7,000원짜리 10,000원에 샀으면 언제 팔면 돼요? 10,000원 됐을 때 팔아야죠. 그렇죠. 10,000원 넘어가면 고평가주로 바뀌는데요. 저평가라고 샀잖아요. 그럼 적정 가치가 됐을 때 팔아야지 고평가의 영역까지 가면 안 되죠. 왜냐면 나는 가치주 투자를 한 사람이니까 적정 가치 때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바이 앤 홀드가 아니고 바이 앤 셀. 언제 셀? 적정 가치 됐을 때 셀. 근데 성장주는 뭐냐면 가정이지만 지금보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성장할 주식을 샀어요. 그럼 이거는 바이 앤 홀드에 적합하죠. 계속 갖고 있으면 돼요. 성장을 할 거니까. 그러면 계속 성장하니? 아니요. 성장이 끝나는 시점에 팔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 투자는 성장주에 해야 된다. 저는 100%. 100%. 그건 차트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치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왜 가치주라고 생각하냐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싸니까 더 이상 손해볼 일은 없어. 뭐 이런 느낌? 우리가 가치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뭐 대표적인 업종으로 친다면 철강주하고 조선주를 대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금융주까지 포함시킬 수 있죠. 그러면 금융주, 철강주, 조선주를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연봉 차트나 월봉 차트로 한 10년치만 갖다 놓으면 이 주식은 10년 동안 떨어지기만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떨어졌으니까 싸 보이니까 가치 준 거죠. 그러면 사실 재미없죠. 근데 이제 성장주는 우리 보통 성장주라고 하는 건 미국 주식에서는 사실은 애플, 테슬라, 뭐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최근에 2차 전지랄지 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하는 제약바이오랄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도 사실 최근 1년 동안 주가 움직임이 없어서 그렇지 1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수익이 주가 상승을 하고 실적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는 1년, 2년, 10년 동안 주가가 올랐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성장주고 가치주는 지금보다 싸게 거래되는 종목. 근데 이 싸게 거래되는 게 왜 싸게 거래되냐면 사람들이 그 업종은 또는 그 종목은 성장을 안 하리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성장주 그런 생각에서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결국 그 투자 시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플랫폼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뭐 네이버, 카카오 중심으로 해서 야, 지금 엄청나게 고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라는 시장의 기대가 딱 맞아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꼬꾸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신 이렇게 성장주 잘못 투자하면 엄청나게 손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 고평가돼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의 어떤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이 성장주에 대한 이 성장주라는 평가가 시장의 여러 환경에 따라 확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러한 리스크에서 어떻게 내가 올바로 된 성장주를 선택할 수 있을까?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이고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성장은 없어요. 정말 2005, 6, 7년도에는 주가가 30배, 50배씩 올랐던 대장주는 뭐였냐면 그 당시 동양제철화학, 지금은 OCI죠. 동양제철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광, 풍력, 대체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또 한쪽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주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체에너지하고 조선주가 성장주였던 거죠. 근데 그때를 꼭지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장이 멈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제 성장이 멈출 것인지, 그리고 언제 나는 그 성장이 멈춘 종목에서 뛰어내릴 것인지는 사실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그럼 그 핵심 포인트도 역시 저는 3박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차트로 보는 게 제일 쉬워요. 그 이유는 차트에서는 가격이 찍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가치 평가를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차트 가격을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치는 누구나 다 다르게 평가하거든요. 삼성전자의 가치가 지금 400조인지 500조인지 600조인지 계산하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냥 주관적인 거죠.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은 그렇지 않아요. 가격은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 경매를 붙여가면서 매수호가, 매도호가, 호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매수호가, 매도호가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가격은 객관적이죠, 당연히. 그럼 그 객관적인 가격을 보면서 성장주의 끝을 유추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20% 빠졌어? 아, 이거 성장 끝났나 보다. 또는 고점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고점을 갱신하지 못해? 아, 이거 성장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은 결국은 가치와 주가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가치 투자 베이스의 기본 전제거든요. 가치가 올라갈 때 주가는 같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장주 제가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죠. 작년의 가치보다 올해의 가치가 높고 올해의 가치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의 가치가 높은 거. 그럼 가치가 그렇게 매년 성장한다는 얘기는 주가도 당연히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가가 꼭지를 쳤어요. 근데 그 꼭지를 주가 대천정을 1년 이상 회복 못해. 그럼 1년의 기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1년 동안 회복을 못하면 아, 얘는 성장 멈췄나?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는 고점 대비 한 10%까지는 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아까 제가 가치주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10,000원짜리를 5,000원이면 반토막에 사는 건 너무 싸게 사는 거지만 10,000원짜리면 한 7,000원에 살 수도 있겠죠. 일시적인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성장주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고점에서 뭐 한 30%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다. 일시적으로 빠진 걸 수도 있잖아요. 악재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30%가 아니고 반토막 또는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러면 그건 성장이 끝났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끝났냐 안 끝났냐는 쉽게는 차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재무제표로 볼 수 있죠. 기업 가치가 매년 올라갔다는 얘기는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계속 성장했거나 영업이익이 성장했거나 당기순이익이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어느 순간 매출액이 줄고 있거나 영업이익이 줄고 있거나 심지어 적자 전환을 하거나 이러면 성장이 끝난 거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 그 네이버, 카카오 이것이 그러니까 성장주는 맞는데 성장이 거의 끝부분 혹은 지금의 주가는 미리 앞부분의 큰 성장까지 다 감안한 선반영한 주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매력이 없다. 혹은 지금 되게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서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3박자에서 아직 하나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재무제표가 이익이나 매출액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차트도 주가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가 이제 재료 분석이잖아요. 그럼 저는 성장 산업에 대한 자기만의 노하우와
찾아내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성장 산업이 어떻게 안착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 이슈들이 계속 주식 투자자들의 리포트 또는 경제뉴스에서 언급이 되는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굉장히 언급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자율주행 또는 AI 굉장히 언급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죠.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는 걸 사실 우리 산업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재료가치 측면에서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성장이 당연히 지속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다 알다시피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나라로 치면 대형 플랫폼 기업이니까 미국으로 치면 구글인 거죠. 그래서 AI 발전 속도나 또는 네이버는 메타버스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익 성장 산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AI 쪽으로도 계속 좀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재료 가치상으로는 저는 성장 산업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성장주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박자 중에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주에서 약간 이탈하고 있나? 왜냐면은 주가 낙폭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죠. 버티는 힘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 같은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은 발을 빼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점수를 주자면 지금은 조금 불안한 상태? 근데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바닥을 다지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뭐 차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이버나 카카오 중에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계속 빠지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매일 빠지고 있거든요. 매일 빠지고 있고 고점이 17만 원인데 지금 9만 2천 원이니까 좀 있으면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면 성장주에서 일단은 당장은 이탈했네. 그리고 주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철학적인 것 중에 상승 추세를 좋아하느냐 하락 추세를 좋아하느냐의 차이예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저는 탑다운론자면서 상승 추세론자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종목 안 사죠. 그렇죠. 왜? 매일 빠지는 종목은 아직 바닥 안 다졌으니까. 바닥 다지고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사는 건 몰라도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걸 사진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락 추세를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논리도 저는 알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 빠지는 종목을 좋아하는 분의 논리는 평균 회귀예요. 평균 회귀 전략으로 치면은 중장기 이평선이 있는 200일선 이런 정도가 좀 평균값이란 말이죠. 그럼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잖아. 얘는 원래 평균값이 여기야. 평균값보다 너무 많이 빠졌잖아. 그 관점에서는 사는 게 맞죠. 근데 반면에 저처럼 성장주를 좋아하고 추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성장주에서 이탈한 거 아니야? 좀 더 빠지겠네?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겠네?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안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평균 회귀선 이거를 생각하고 하는 분들은 이게 성장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주를 접근을 그렇지. 하는 거죠. 왜냐면 아까 제가 가치주를 정확히 말씀드린 게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종목이잖아.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보다 주가가 계속 더 떨어진다. 그러면 가치주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고점 대비 막 반토막 이상이 났어. 야 이거 진짜 싸게 거래되네. 그게 가치주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거를 좋아하고 역추세를 좋아하고 하락 추세를 좋아하고 하는 분들은 가치주 입장이고 버텀업 입장이 많은 거고요. 반대로 상승 추세를 좋아하고 성장주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탑다운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소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상승할 때는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투자 가치를 따졌잖아요. 지금 하락할 때의 논리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독점의 반독점 규제, 여기와 관련된 이슈, 뭐 골목 상권에 대한 이슈.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 전에 이런 비슷한 이슈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얘네는 괜찮아. 그러니까 같은 플랫폼주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이버가 더 좋아. 네이버는 오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네이버도 역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흔들리는 한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하나의 섹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거 가지고 또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의 섹터가 비슷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지만 그 비슷한 주가 움직임은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현대기아차지만 좀 저처럼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기아가 언제부터 현대그룹이었습니까? 기아가 망한 다음에 현대그룹이 편입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은 자동차 섹터인데 현대는 살아남았었고 기아는 망했었고 쌍용도 망했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짧은 기간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제가 아까 셀트리온 세 종목이 다 똑같은 하락률을 보였다고 했는데 오늘 하루는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또는 한 달로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1년, 2년, 3년으로 보면 같은 섹터라도 주가 차별화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선 단기적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지만 뭐 조금 텀을 길게 봐서 6개월, 1년, 2년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움직임이죠. 근데 그 다른 움직임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뭐 반박 불가. 근데 그 다른 움직임 속에서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건 이제 예측인 건데, 저도 거기에 동의한 편입니다. 현재의 주가 움직임만 보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강한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장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개별 종목을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어떤 차트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미래 몇 년 후 시점을 보고 어디가 더 매력적인 것인지 어디가 더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